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드디어 4.25 사업에 의해서 우리 군의 정찰 위성이 쏘아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우리가 쏘아 올릴 정찰 위성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특히 그냥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정찰 위성이 아니라 2030년이 되기 전에 우리가 쏘아 올릴 정찰 위성만을 살펴볼까 해요. 그 전에 앞서서 저번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 여러분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저는 우리의 새로운 대공포로 가장 이상적인 건 50mm 이상의 구경을 가진 대공포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50mm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유도포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현존하는 대공포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대공포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건 바로 이탈리아 오토메랄라의 76mm 함포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이 함포인데요. 우리들에게도 익숙한 함포이지만 이 함포는 다트라는 유도포탄을 발사하는 함포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녀석 때문에도 우리나라가 CIWS-2를 개발하는 걸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방식의 CIWS는 이 함포에 비해서는 너무 구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대공포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게 독일의 35mm의 전방확산탄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독일의 전방확산탄보다도 더 뛰어난 게 이 녀석입니다.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3피탄이라는 게 있었고 이 3피탄은 근접신관이 아닌 시한신관을 달아서 적 근처에서 정확히 터져서 파편을 형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3피탄은 파편을 360도 전 방향으로 분산을 했고 그래서 낭비되는 파편도 많았죠. 그에 반해서 전방 확산탄은 파편을 전방으로만 분산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낭비되는 파편이 훨씬 적기 때문에 기존 3피탄에 비해서는 효율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3피탄이나 전방 확산탄이나 탄이 발사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터질 시점도 정해져 있고 당연하지만 탄이 유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탈리아의 76mm 함포의 다트탄은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대공포탄보다도 더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할 수가 있고 그래서 현존하는 대공포 중에서는 이 76mm의 다트 유도 포탄이 가장 뛰어납니다. 솔직히 전문가 중에서는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주력 CIWS인 골키퍼를 개발했던 네덜란드도 앞으로는 골키퍼의 운용을 중단하고 골키퍼 대신 바로 이 이탈리아의 함포로 대신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러면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30mm 기관포 대신 76mm 함포를 다는 게 가능하다는 말이냐고 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다. 30mm 발칸이라는 건 엄청나게 무거운 시스템으로 함선에 올라가는 마운트의 무게가 10톤급입니다. 그런데 76mm 함포도 마운트의 무게가 10톤급입니다. 그래서 골키퍼 대신 76mm 함포를 올리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CIWS-2를 개발하는 걸 반대했고 썩 달가워하지 않은 겁니다. 성능적으로 이 녀석과 경쟁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76mm 함포에 들어가는 유도포탄인 다트라는 탄을 최대한 소형화를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50mm급입니다. 정확히는 57mm요. 현재 미국에서도 바로 57mm 대공포에 이 유도포탄을 적용할 생각입니다. 말 그대로 현존 세계 최강의 대공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0mm 이상의 대공포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대공포 이야기는 그만하고 원래 이야기하려고 했던 정찰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드디어 4.25 사업에 첫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렸는데요. 그러나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북한은 자체 발사체로 정찰 위성을 올렸는데 우리는 뭐냐? 그리고 4.25 사업에 의해서 올린다는 정찰 위성이 고작 5대인데 이것으로 충분하냐라는 의문도 들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쏘아 올린 첫 위성은 광학 정찰 위성으로 30cm급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쏘아 올리는 정찰 위성은 레이더 정찰 위성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몰라서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죠. 레이더 정찰 위성도 교란이 가능한가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수백 킬로미터 고도에 있는 합성계구 레이더를 교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레이더 교란이라는 게 말 그대로 레이더에서 발사하는 전자파를 교란하는 건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레이더를 교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레이더 정찰 위성을 교란할 방법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누군가가 레이더 정찰 위성을 교란할 수 있어서 우리가 광학 위성을 같이 올리는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레이더 정찰 위성을 교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 원리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레이더 정찰 위성을 교란하는 게 힘들면 우리가 왜 이 4.25 사업에 광학 위성을 함께 올리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국정원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군은 4.25 사업에서 쏘아 올리는 5개의 정찰 위성 전부를 레이더 위성으로 올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그중 일부를 광학 정찰 위성으로 올리기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건 우리 군과 국정원이 감시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주로 적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같은 사물을 정찰하는데 정찰 위성을 사용합니다. 그에 반해서 국정원은 사물이 아니라 사람들을 감시하는데 위성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우리 군은 기상 상태와 상관없이 이동식 발사대를 정찰할 수 있는 레이더 위성을 올리고 싶어 하는 것이고, 국정원은 사람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광학정찰 위성을 올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425 사업은 국정원 사업이 아닌 군의 사업이기에 단 한 대만 광학정찰 위성으로 올리고 나머지 4대는 레이더 위성으로 올리는 겁니다. 솔직히 이 사업의 진짜 목적은 역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를 감시하는 것이고,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를 감시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5대의 위성을 전부 레이더 위성으로 올리는 게 좋습니다. 역시 광학정찰 위성은 감시할 수 있는 면적이 레이더 위성에 비해서 훨씬 작고 기상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감시하는 임무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조 2천억을 사용해서 5대의 정찰 위성을 올리는 것이고요. 그러나 5대의 정찰 위성을 올려봤자 우리는 북한 이동식 발사대를 2시간에 한 번씩 감시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425 사업 말고 추가적으로 대략 2030년 전까지 우리가 올리게 될 정찰 위성의 종류와 수량을 한번 이야기해 드릴까 해요. 당장 425 사업이 끝나면 바로 425 사업 2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대의 레이더 위성과 2대의 광학 위성을 추가로 올릴 생각이고요. 그러나 이 425 사업 2는 추가적으로 위성 감시망을 강화한다기보다는 결론은 수명이 다한 위성에 대한 보충 사업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425 사업에 의해서 올라간 위성들의 수명은 대략 5년에서 7년이고, 그래서 현상 유지라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정찰 위성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봐야 합니다. 당연히 정찰 위성의 성능도 개선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정찰 능력도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정찰 위성의 숫자가 대폭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425 사업 2의 일정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대략 우리는 10대 정도의 정찰 위성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봤자 대략 1시간 단위 정도로만 적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감시할 수 있고, 당연히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는 게 바로 초소형 정찰 위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30년 전까지 1조 4천억을 사용해서 100kg에서 150kg 사이의 소형 레이더 정찰 위성을 40대를 올릴 생각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사업은 지금 2가지 모델이 개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한화에서 개발 중인 H형 모델만 알겠지만, 한화의 H형 모델 말고 카이에서 K형 모델을 개발 중입니다. 그럼 2가지 종류의 레이더 위성을 우리가 올릴 것이냐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이 사업은 각각의 회사에게 2가지 위성을 개발하게끔 해서 그 중에서 우수한 모델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화에게는 627억의 개발비가, 그리고 카이에게는 679억의 개발비가 이미 지급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국가 예산으로 2회사의 개발비를 주고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각 회사들은 2027년 6월까지 검증용 위성을 개발해서 발사를 하게 되고, 이 검증용 위성을 이용해서 실제 성능을 테스트해보고 나서 그 중에 우수한 모델을 선정해서 2030년까지 40대를 쏘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초소형 광학정찰 위성도 개발 중입니다. 그런데 이 광학정찰 위성의 개발은 국방부 주관이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초소형 레이더 위성은 적의 이동식 발사대를 감시하기 위한 위성이고, 그래서 국방부에서 국방과학연구소에 주관을 시켜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에 반해서 광학정찰 위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이라는 건 결론은 국정원이 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국정원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아리랑 위성도 이 방식으로 올려진 겁니다. 한마디로 초소형 광학정찰 위성은 국정원이 올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은 시험용 위성까지 해서 총 11대, 실제 사업 목적은 총 10대고요. 현재 이 위성은 카이스트와 세트레가이가 75억의 예산으로 개발 중이고, 총 사업비 2133억을 이용해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10대를 다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 광학정찰 위성의 무게는 90kg인데 궤도 유지를 위한 이온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온 엔진이라는 건 전기 추진이라고도 하는데요. 일종의 전기를 이용해서 플라즈마를 방출하는 엔진으로 실제로 출력 자체는 낮지만 엔진의 지속시간이 엄청나게 긴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 초소형 광학위성은 이온 엔진을 이용해서 고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성의 수명은 대략 2년인데요. 원래 고도 500km 정도에서 지구를 돌게 되지만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궤도를 고도 200km로 낮추는 게 가능합니다. 이리 고도를 낮추게 되면 그 해상도가 무려 0.2m급이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번에 올린 광학정찰 위성보다 더 높은 해상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리하면 위성의 수명은 대폭 줄어들게 되고 보통 2주에서 3주면 지상으로 추락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위성의 수명은 대폭 줄어들지만 긴급할 때는 가장 뛰어난 해상도로 정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2030년까지 올리게 되는 정찰 위성들이고요. 이 위성들이 전부 다 올려지면 북한 이동식 발사대를 30분 단위로 정찰하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한 가지 정찰위성 사업이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조기경보 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최근에 뉴스를 보셨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미국의 조기경보 위성으로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를 통보받았었는데 지금까지는 실시간으로 받지 못하던 걸 이제는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미국 위성이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에 의존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리도 조기경보 위성을 올릴 거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럼 이 위성은 언제 올라갈까요? 솔직히 조기경보 위성을 개발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도 36,000km에 달하는 먼 거리에서 지상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의 화염을 탐지하는 것이기에 결코 개발이 쉽지는 않고요. 결론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오경보입니다. 한마디로 지상에서 빛이 난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조기경보 위성이라는 건 잘못된 오경보가 엄청나게 심한 위성이고 결론은 얼마나 오경보를 줄이느냐가 조기경보 위성의 성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에서는 조기경보 위성을 쏘기 전에 시험용 위성을 쏘아 올릴 생각입니다. 이 시험용 위성은 고도 500km 정도의 저궤도 위성이고요. 그래서 항상 한반도 상공에 있지는 않고요. 다만 조기경보 위성을 우리가 올리기 전에 조기경보 위성에 탑재할 적외선 센서를 시험하기 위한 위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조기경보 위성은 중적외선만을 탐지하게 되지만 한화에서 개발한 적외선 센서는 중적외선 말고도 단파 적외선 센서를 같이 사용하는데요. 단파 적외선 센서를 같이 사용하는 이유는 해무가 끼었을 때 안개에 대한 투과성이 중적외선보다 단파 적외선이 더 좋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적외선 센서는 2개의 적외선 탐색기를 가집니다. 이걸 올려서 지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빛 중에 어떤 게 진짜 탄도미사일의 발사 화염인지를 구분하는 검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위성은 2030년대 초반에 쏘아 올릴 것이므로 그 전까지 검증이 끝나야 하기 때문에 이 위성도 2030년 전에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번 위성 발사를 보면서 궁금했을 겁니다. 2025년까지 우리가 425 사업을 통해서 올리는 정찰 위성은 고작 5대이고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다들 아실 것이고 그렇기에 더 많은 정찰 위성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의 정찰 위성망이 언제 쏘아 올려질지가 궁금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어쩌면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한번 2030년까지 우리가 올리게 될 정찰 위성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결론은 우리의 정찰 위성망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는 건 2030년경입니다. 그리고 조기경보 위성이 올라가는 건 2030년대 초반이고요. 이때가 되면 어느 정도 북한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감시 시스템이 구축되는 겁니다. 솔직히 너무 늦는 것 아니냐고 걱정할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이게 최선인걸요. 우리도 위성을 개발할 시간이 필요하고 개발한 위성을 쏘아 올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뭐 그때까지는 기다려야죠.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